야 이거는 나의 100% 무죄 받지. 딱 2번 정도 만에 딱 끝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김훈찬 변호사, 용성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굉장히 마약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있고, 그쵸. 그다음에 처벌 관련해서도 점차 이제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마약 같은 경우는 초범이더라도 사실 실형이나 중형이 좀 선고가 되는 편이 많은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저희 사건, 그러니까 용성호 변호사님께 담당하셔가지고 1심에서 징역 8년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이제 무죄로 뒤집은 사건이 네. 있었었고, 요 사건을 토대로 좀 마약 사건에 대해서 조금 억울하게 마약 사건에 휘말렸을 때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포인트를 잡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그 마약 사건은 제가 이 사건 하면 느낀 게 뭐냐면요, 마약은 누군가는 판매를 했고 누군가는 구매를 했고 또 판매가 되니까 누가 유통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통과 판매를 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의 집단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집단으로 엮여져 있는데 얘네가 잡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자기 집단과 자기 공범 애들을 최대한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드러난 범죄와 잘못된 행위들을 자기 공범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경향이 강해요. 사실은 저희가 진행했던 건들도 뭐냐면은 1심에서 다른 변호사님들이 진행하셨는데 징역 8년이 나왔어요. 굉장히 중형이 나왔는데 저희가 보니까 저희 의뢰인이 한 게 아닌데 다른 사람이 한 거를 저희 의뢰인이 했다라고 해서 끼워 맞춰가지고 징역 8년이 나왔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요 사건을 딱 검토를 했었을 때 사건의 쟁점은 딱 무엇이다 라고 보았고, 요거에 대한 어떤 변호의 초점을 맞춘 포인트는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약이라는 게 객관적인 증거가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적발된 사람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저희가 1심 끝난 다음에 2심 들어가서 보니까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도 저희 의뢰인보다 먼저 잡혔던, 공범으로 지목됐던 사람이 먼저 잡혀가지고 누구랑 같이 마약을 밀수를 했느냐, 이거를 팔아가지고 누구랑 같이 마약 밀수 대금을 나눴느냐, 한마디로 이익을 분배했느냐죠. 이거에 대해서 경찰이 물었을 때 그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이 저희 의뢰인을 지목하면서 그 사람이랑 같이 했다 라고 진술을 하니까 그 진술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저희 의뢰인이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었던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진행했던, 저희가 중점으로 잡았던 건 뭐냐면은 결국 이 사람의 진술이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 이 사람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진술의 신빙성을 깨트리는 작업들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는 공범의 진술을 네. 어떻게 탄핵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화두였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떤 관점에서 이 진술을 좀 탄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보니까 진술이 계속해서 변하는 포인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요즘에 성범죄와 마약 등 사건에서 진술 분석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진술 분석을 먼저 해가지고요, 어느 포인트에서 진술이 바뀌고 있는가, 이게 중요 포인트에서 바뀌고 있는가, 중요하지 않은 포인트에서 바뀌고 있는가 먼저 검토를 했고요, 중요 포인트에서 진술이 바뀌는 걸 보면서요, 신빙성이 낮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그 공범의 진술과 다른 정황 증거들과는 진술이 부합하는가, 이것도 검토를 해봤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였냐면요, 저희 의뢰인이 혐의가 뭐였냐면은 미국에서 대마를 포장을 해가지고 공범한테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미국에 있는 우체국 CCTV 화면이 나왔는데 이 공범이 1심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저 CCTV 보니까 저희 의뢰인 지목하면서 그 사람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케이, 그러면 유사한 사진 5개 다 갖다 놓고 이 중에 누가 저 사람과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의뢰인이 미국에 있는 우체국에서 소포로 저희 이제 한국에다가 공범에게 보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의뢰인의 필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소포에 담겨있는 필적 같은 것도 저희 의뢰인의 필적과 전부 다 일치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 의뢰인이 실제로 그 사람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입증하기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뒤집었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오늘 조금 그냥 개인적인 궁금증인데요, 공범은 왜 저희 의뢰인에게 이런 누명을 뒤집어 씌운 걸까요? 그러니까 그냥 길 가는 아무한테나 제가 했어요 할 거는 아니라 일단 좀 어떤 관계는 기초적인 관계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관계 좀 있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적인 관계는 있었어요. 평상시에 친분 관계도 있었고요,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는 어떻게 봤냐면요, 우리 의뢰인이 공범으로 또 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공범이 어떻게 끼워 맞췄냐, 내가 이거 마약 팔아가지고 이 사람한테 돈 준 겁니다, 수익 분배 준 거예요, 이렇게 끼워 맞추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 사건에서 보면요, 실제 공범들, 그러니까 실제 자기랑 같이 범행을 저지른 사람
사람을 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 그런데 자기 주변에 있었던 사람, 그 누군가한테 보통 범행을 떠넘기거든요. 아. 왜냐하면 그래야 이렇게 다른 정황 증거들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범행을 공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보통 보면은 마약을 저지른 사람, 그 옆에서 단순 친분 관계만 있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왔을 것 같은데 왜 유죄가 1심에서는 인정됐었다라고 보실까요? 질문 너무 어려운가요? 변호사의 능력의 차이가 아닐까. 아, 변호사 능력 차이다. 저는 근데 사실 그 사건 보자마자 그렇죠. 야 이거는 나의 100% 무죄 받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실제로 단 한 번의 그 어떤 막힘도 없이 2심에서 되게 어떻게 보면 1심에서 이미 혐의가 인정되고 징역 8년이나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구속돼가지고 그 사람은 거의 이미 1년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재판 딱 2번 정도 만에 딱 끝났습니다. 2번 딱 하고 막 여러 번 하지도 않고 재판 2번 하고 완전 무죄 받아가지고요. 그날 바로 석방돼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저희 의뢰인은 무죄가 나왔어요. 네. 그런데 뭐 의뢰인이 실제로 이런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밀수를 했고 복용을 했고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되었다면 인정이 되었다면 좀 어떤 처벌을 받게 되었을까요? 일단은 저희 의뢰인의 경우에 징역 8년 나왔잖아요. 1심에서요. 실제로 네. 그 정도가 나올 수 있고요. 저희 의뢰인이 다른 전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완전 초범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을 단순 유통도 아니고 해외에서 밀수해서 들어왔다? 그러면 처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처벌도 굉장히 강하게 받았었던 케이스였고 무엇보다 범죄 수익으로 어느 정도를 벌어들였겠다라고 추정하는 게 있는데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추징이나 몰수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다고 한다면요. 반드시 좋은 변호사 선임하셔가지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훨씬 좋아 보입니다. 좋은 변호사라고 하면은 용 변호사님. A파트죠. 네. 좋습니다. 마약 수사 같은 경우는 초동 대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뭔가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편하게 저에게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움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편하게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